한국의 근현대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국내의 항일 투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1930년대 들어서 일제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식민 통치 역시 다시 무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제 탄압과 사상 통제가 심해지면서 국내의 항일 운동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전시체제 아래에서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면서 어려움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죠. 1931년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각자의 노선에 따라서 항일 운동을 벌여 나가게 됩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종래의 연합전선 노선을 벌이고 대중을 바탕으로 한 혁명적인 전술을 내세워서 비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해 갑니다. 반면에 민족주의 세력은 농촌 계몽과 같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간회가 해체될 무렵부터 사회주의 세력은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서 계급 해방에 주안점을 둔 급진적인 투쟁을 전개해 갑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해체된 조선공산당을 전과 같은 지식인 중심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또 농민의 기반을 둔 당으로 재건하려는 운동을 추진하죠. 이에 따라서 대중의 기반을 둔 혁명적 노동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을 재건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지역에서도 일어났는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1930년대에 조선 공산당 재건을 위한 대표적인 조직은 이재유의 경성 트로이카와 박헌영이 지도한 경성 콤 그룹이었습니다. 이재유는 1933년 공장, 학교, 지역 등에 바탕을 둔 경성 트로이카를 조직했다가 발각되어 조직원 100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를 탈출한 이재유는 경성 재건 그룹을 조직하고 지하 투쟁을 계속했지만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성 콤 그룹은 1939년에 지도부를 결성한 후에 추록한 박헌영을 지도자로 하여 1940년에 정식 결성되었는데요. 경성 콤 그룹은 일제 탄압이 강화되면서 1941년 박헌영을 제외한 대다수가 검거되어 소그룹으로 유지되었지만 일제 통치 말기 국내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경성 콤 그룹은 계급 해방의 급진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인민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성 콤 그룹은 해방 직후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국내 사회주의 세력들 계급 해방과 또 일제 타도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 투쟁의 하나의 형태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공황으로 1930년대 들어서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격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생존권을 위한 경제투쟁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반면에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이 강해지자 노동자와 농민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급진적인 성격의 혁명적 노동조합 또 혁명적 농민종합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해체된 조선공산당을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노동운동 또 농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사회주의자들은 공장과 농촌의 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은 토지를 농민에게, 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또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세우자 등의 급진적인 구호를 내세우면서 투쟁하게 됩니다. 파업과 같은 쟁의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31년부터 1935년까지 노동자의 파업이 크게 늘어났고 경찰의 탄압도 그만큼 심해졌죠. 이 무렵의 노동쟁의는 시위는 물론 공장 점거 등 더욱 강경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소작쟁이가 늘고 혁명적 농민조합에 참여하는 소작농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일제는 조선소작조종령 1932년 또 조선농지령 1934년을 공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노동 또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했기에 경제투쟁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으며 나아가서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의 또 항일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죠.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강력한 통제와 탄압으로 노동쟁의 또 소작쟁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노동조합 또 농민조합은 거의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되면서 공출 반대 투쟁이나 또 징용 거부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결국에 일제의 이런 전시동원 체제 강화로 점차 지하 조직화 되면서 그런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계속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농촌 계몽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1930년대 들어서 신간회가 해체되고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죠. 이 무렵 일부 타협적인 세력들은 친일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반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독자적인 단체를 조직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문명 퇴치라든가 또 생활 개선과 같은 계몽운동에 치중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한다라는 구호를 걸고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글 교재를 보급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의 구호를 걸고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농촌에 들어가 한글을 가르치도록 주도했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의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말기에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면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종의 이제 계몽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4년 동안 5,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분화로드 운동은 학생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제의 경찰은 중일전쟁 이후에 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했죠. 이에 따라서 수양단체와 친목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수양동우회, 흥업구락부 같은 단체의 회원들도 항일운동을 하려 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 결국에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조선 건국 동맹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친일파를 제외한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은 일제가 결국 연합국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여운형 선생은 일본에 다녀오면서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가 1944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건국 동맹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했는데 일제의 패망에 대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해방을 맞이할 주체 세력을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 건국동맹은 전국 10여 개 지역에 지방 조직을 설치하고 또 무장 봉기를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산하에 농민동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농민동맹은 징용 및 징병을 방해하고 또 민심 선동하고 또 교란하고 또 전쟁 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조선 건국동맹은 국외의 독립운동 세력과도 연계하기 위해서 만주와 중국 각지로 연락원을 파견했는데요. 그 결과 예난에서 활동하던 조선 독립동맹과 상호 연계하여 협동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또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계를 꾀했는데 이를 이루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는 바람에 해방을 맞게 되죠. 해방 후 조선 건국동맹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여 건국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조선 건국동맹의 주도가 여운형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운형 선생 하면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좀 첨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여운형 선생이 1918년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단을 발기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3년 뒤인 1922년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해서 레닌을 만나서 조선 독립을 위한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죠. 이후 순원과 만나면서 1925년부터는 중국 혁명운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1929년에는 상하이에서 결국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또 조선으로 압송되고 복역하다가 4년 만에 추록하게 됩니다. 추록한 후에 1933년에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3년 뒤에 193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손기정 선생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고요. 조선중앙일보가 8월 12일자 신문에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잘 보이지 않게 삭제하고 보도하였고,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단 옷을 입고 뛰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보이지 않게 일부러 삭제하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인정받아서 검열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8월 25일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싣자 문제가 됐고, 이 때문에 전에 게재된 조선중앙일보의 기사도 함께 문제가 돼서 결국 사장 여운형이 사임하게 되고 이듬해에 폐간되는 운명을 겪고 말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930년대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이죠. 1930년대 들어서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고 괴뢰 만주국을 세워서 만주를 장악하게 되는데, 나아가 7년 뒤에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주에서는 무장투쟁이 꾸준히 전개되었는데요. 전쟁이 확대되면서 중국 본토에서도 무장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었습니다. 한인 애국단과 의열투쟁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분열되어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1930년대에는 김구, 조소왕 등이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기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벌여 나갑니다.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타고 가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때가 1932년입니다. 중국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불행하게도 뒤따르던 마차 폭파에 그쳤다라고 보도하자 일제는 이를 구실로 상하이를 무력으로 침략하기에 이르죠. 일제가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전승 기념식 및 천황 탄생 축하 행사를 거행하자 한인 애국단의 윤봉을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는데 이 사건이 193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은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제 탄압이 더욱더 심해지자 임시정부는 근거지인 상하이를 떠나서 항저우 등 여러 지역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 본토 무장투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민족혁명당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PPT상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였으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구술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 중국 본토에는 독립운동의 세력이 이당 치국, 그러니까 당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여러 정당 조직이 나타나게 되죠. 상하이에서는 김구와 조소왕 등이 중심이 된 한국 독립당이 조직이 되어서 임시정부의 기초 정치 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당도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활동했고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도 1930년대 들어서 사실상 정당으로 활동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당과 의열단을 중심으로 통일 전선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이에 따라서 1935년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통일전선 정당으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김구 등은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대항해서 1935년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게 되죠. 민족혁명당에는 한국독립당, 또 의열단, 또 조선혁명당 등이 이제 참여했는데 비록 임시정부의 김구 등이 불참해서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과 단체들이 연합했고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당의 연합으로 출범한 민족혁명당은 노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진통을 겪은 후에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이 탈당하게 되고 결국 통일전선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게 되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죠. 중국 전역이 전쟁터가 됐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중일 전쟁은 독립운동 세력이 단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구의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을 이탈한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또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이 연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죠. 한편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단체들을 결합시켜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19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의 독립운동 세력은 김구, 조소왕, 지청천 등 민족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김원봉 등 사회주의 및 중간파 세력이 중심이 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양대 구도로 재편이 되죠. 물론 이 조직이 모두 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어떤 사상과 정치의 노선의 차이에 의해서 함께 하지 못한 그런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통합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독립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정당 통합을 추진해서 1940년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게 되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에 나서게 되죠. 두 단체가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모두 중국 본토의 항일운동 세력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1930년대 후반에는 중국에서 많은 정당과 단체가 결성되기도 하고 또 활동하면서 통일된 조직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죠. 두 번째는 조선의용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1938년도에 결성된 것인데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군사 조직을 갖춘 무장부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된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그 산하의 무장조직으로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193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용대는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의 무장 독립군이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동포, 또 일제의 압제하에 있는 모든 민중을 연합하여 일제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처음에는 조선의용대의 초기 병력이 약 한 200명에 불과했지만 1940년대 무렵에는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세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난징을 함락한 후에 중국 내륙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에 맞선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일본인 포로를 취조하고 또 선전 공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리게 되죠. 하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더 적극적인 투쟁을 위한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서 중국 공산당이 활동하던 화북지방으로 이동하여 이후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됩니다. 한편 중국 국민당 지역에 남아있던 총대장 김원봉을 비롯한 나머지 대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죠. 이로써 조선의용대는 그 이름으로는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 활동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의 설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930년대에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과 그 이전에 1930년과 40년대에 국내의 항일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두 가지의 큰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